보수 딴따라 오늘은 진중권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진중권 씨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워낙에 예나 지금이나 이 행보가 참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 제가 뭐 이런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분석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이 사람의 많은 영상과 지난날의 과거의 행보를 봤을 때 그래도 어떤 실마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 발견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대학교 때 그때 한창 대학 언론에서 좌파의 전사로 활동할 때 그때부터도 이제 뭐 논객으로 활동했는데 그때는 완전히 이제 진보 쪽이었죠. 그때 뭐 말이 진보지 좌파죠. 근데 우리 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마다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참 좀 얄미웠어요. 막 얍실하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고 막 그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하는데 무슨 찬성도 반대도 아니고 이건 뭐 아군이야 적이야. 그런데 이제 그런 애매한 스탠스로 몇십 년을 이어져 내려올 줄은 몰랐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제 좌파 쪽에 서서 활동을 하다가 조국 사태 이후에 뭔가 스탠스가 점점 더 우파에 기울어서 표면적으로는 지금은 보수에 더 가까운데 근데 우리 찐 보수 우파, 자유 우파의 기준에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보수의 가치를 전혀 하나도 모르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요즘 행보를 보면 또 막 이재명을 신랄하게 비판해요. 막 독재하고 막 사법부를 장악하고 뭐 법관을 자기 사람을 채우고 이런 거 막 엄청 막 욕하거든요.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누구를 지지하냐면 한동훈을 지지해요. 한동훈을 지지하고 또 부정선거 이런 중국의 어떤 공산화에 이런 공사 적화되는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전혀 모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스탠스 아닙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했죠? 저번에 영상 하나 만들었을 때도 그랬는데 이 딱 지금 함익병님의 스탠스랑 너무 비슷하죠. 이재명을 까고 민주당의 어떤 독재 폭거에 반대는 하는데 그렇다고 제대로 된 보수는 또 아냐 이런 모습이. 근데 함익병 씨랑 또 상황이 다른 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함익병 씨는 피부과 원정으로 돈 잘 벌고 정치인을 얘기를 하지만 자기 본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일부 사람들은 뭐 댓글로 보니까는 뭐 이준석 옆에 붙어가지고 한 자리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 자리 하려는 마음이 있었으면 당원이 돼서 그렇게 출발을 해야죠. 지금 아예 무소속이지 않습니까? 시종일관.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들 지금이 훨씬 돈 잘 버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인지도를 보나 뭘로 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돈 잘 버는 본업이 있고 다 만족하는데 정치는 그냥 취미생활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같은 상황이라도 이 진중권 씨는 상황이 다른 게 본업이지 않습니까? 이 정치에 대해서 논평하는 게 본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무게감이 함익병 씨보다 훨씬 크다고 봐야겠죠. 이 말의 무게감이 그렇지 않습니까? 피부과 원장이 얘기하는 거랑 정치평론가가 얘기하는 거랑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래서 보수 쪽으로 돌아서긴 했는데 이제 찐 보수도 아니거니와 보니까 이제 조국 사태 이후로 돌아섰는데 김건희 여사의 비리에 대해서는 그거 잘못됐다. 김건희 여사는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은 엄청 막 비난을 많이 해. 뭐 때문에 저렇게 비난하나 찾아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뭐 3.1절, 유엔 같은 데 행사에 참여해서 연설을 할 때 그런 행사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자리가 자리인 만큼. 그러면 당연히 우리 체제, 자유민주 한미동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현실적인 우파의 입장에서 이념을 얘기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근데 그 얘기를 꺼내기만 하면 진중권이 이제 발작 버튼이 눌리나 봐요. 얘는 항상 이 사람은 이념에 대한 얘기만 하면 완전히 막 어떻게 그렇게 극우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냐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이 좌파의 마인드를 가졌던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극우로 보이나 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황교안 대표님이랑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뭐 전화통화로 했나? 하여튼 뭐 토론 비슷하게 하는 게 있었는데 공국절이 언제냐? 여기서부터 생각이 갈리는 거야. 거기서 제가 딱 뭐가 감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념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건국에 대한 뿌리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 좌파들이 보는 그 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루뭉술하게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진중권을 통해서 이런 좌파들과 우파들이 생각하는 이 우리나라 건국,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8년 8월 15일에 이제 대한민국 건국인데 이 좌파들은 건국을 48년이 아니라 1919년에 있다고 얘기해요. 왜 1919년이냐? 그 임시정부가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전한길 선생님도 얘기하듯이 초등학생도 알죠.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인데 우리 일제강점기 하에서는 영토와 주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게 다 확보가 되는 거는 48년부터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건국 대통령으로서 공산주의를 막아냈고 한미 동맹의 어떤 설계자로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어떤 시작이었죠. 이때부터가 한미 관계가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전쟁 없는 나라가 계속되었고 농지 개혁을 통해서 지주 소작인의 어떤 갑을 관계에서 이제 어떤 평등 사회로 발판을 마련해 준 거죠. 아, 피땀 흘려 일하면 나도 땅을 가질 수 있고 이게 어떤 능력 위주의 어떤 자본주의 그런 거 아닙니까? 평등 세상. 그렇고 교육에 있어서도 국민학교 의무 교육을 도입했고 그래서 이제 문맹이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는. 그리고 글도 몰랐잖아 옛날에는 솔직히. 글을 막 그런 거 이제 드라마도 나오잖아요. 글이 굉장히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글을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 많은 그런 사대부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한석규랑 최민식 나오는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고 개신교 보급 그때 이제 135명의 장관과 장관급 부서장을 임명했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47.7% 거의 반이나 됐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윤치호 선생이 이제 민족 계몽 운동, 개신교 운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이제 많이 보급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우파의 입장으로서 보수의 가치로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건국인데 좌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아니 그래 좋다 이거야. 임시정부 좋은데 굳이 왜 임시정부 때를 그때를 건국일로 하려고 할까를 생각해봤더니 이거야 이거. 공로자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이 대한민국 건립에 있어서 이승만이 이제 가장 큰 공로를 세웠다고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대한민국을 이제 임시정부 때부터가 출발이고 그렇게 되면 공로가 이승만이 아니라 독립군, 반일 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한테 갑니다. 예를 들면 김구라든지 홍범도 이런 사람들이고. 근데 이승만은 반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쩔 수 없이 친일파를 어느 정도 어울러서 반공에 신경을 썼죠.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됐던 거고. 이 포커스가 얘 좌파들은 반일이고 우리는 반공이야. 그 스탠스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 아닙니까? 얘 맨날 반일하면 환장하잖아 거의 일본 뭐 그렇게 좋아하면서 일본 씨 무슨 뭐 반일. 그래서 그 뿌리에서부터 그런 반일에 대한 감정이 얘네들은 항상 주구장창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일본이 100년의 적이면 중국은 1000년의 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좌파의 입장에 빙의를 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거 좋다 이거야. 그러면은 내가 좌파면은 독립군 반일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당시에 독립군이 막 이렇게 막 세력이 커져가지고 일본군을 완전히 물리치고 나라를 다시 되찾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대한민국입니까? 조선입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서 조선은 과연 이 이승만이 일궈놓은 이런 것들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심지어 계급 사회 아닙니까? 노비가 있고 노예가 있고 신분이 철저한 나라였잖아요. 이 나라를 마냥 내가 귀족일 때는 좋겠지만 아니게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선이란 나라를. 그래서 이제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 보면 이병헌이 김태리한테 묻잖아요. 뭐라 묻습니까? 귀하가 구하려는 조선에는 누가 살 수 있어? 백정은 살 수 있어? 노비는 살 수 있어? 소름. 내 이 드라마가 진짜 인생 드라마예요. 그래서 내가 극찬을 했던 게 뭐냐면 이 드라마는 적어도 좌파 감독은 아니구나. 보통 독립군 막 이런 투쟁하는 드라마 나오면 무조건 국뽕이죠. 우리나라 만세 무조건 이건데 무조건 반일 뭐 일본 다 악마화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거기서도 이제 일본군은 나쁘게 나오지만 이런 물음을 던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역사를 굉장히 객관적인 시야로 넓게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조선을 되찾기 위해 막 목숨 걸고 싸우는 거 좋다 이건데 그 조선이란 나라가 과연 지금 이때 건국된 대한민국에 비교했을 때 정말 살기 좋은 바람직한 나라 그렇게 희생을 하고 반드시 되찾아야 되는 나라라 할 만큼 제대로 된 나라였냐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의문이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이 항일 독립 운동을 할 때도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제 일본군의 어떤 탄압이 심하니까 이제 쫓겨나듯이 해갖고 이제 뭐 간도나 연해주, 저 중국 러시아 쪽으로 쫓겨나와서 이제 무장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반일을 일본을 적대시해서 이렇게 물리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식민 통치하에서 일본을 물론 물리쳐야 되니까. 근데 그 과정 중에 공산화가 돼버렸네? 맞잖아요. 공산화가 되면 그거는 좋냐는 거지. 그거에 대한 평가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공산당이 되든지 말든지 그러면 일본만 물리치면 돼요? 이 홍범도는 공산당 가입 안 했습니까? 그런 공산화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한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그러니 그때부터 이념이 이미 그때부터 공산당을 나쁘게 안 본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좌파의 역사가 그렇고. 자, 이거는 개인적 저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김구나 홍범도 같은 어떤 우리나라의 위인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개개인의 생애를 봤을 때 정말 이 독립을 위해 싸웠다는 그 타이틀 하나로 나머지가 모든 게 다 용서가 될 정도의 그런 삶이었는가를 봤을 때는 나는 아니라고 봐요. 이 사람들은 명백하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아무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그냥 아무 상관없는 일본인을 막 때려 죽이고, 홍범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게 맞냐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제가 늘 공과사를 본다고 봐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했을 때도 이런 게 있어요. 부득이하게 그런 거 있죠. 전쟁이 일어나면 부득이하게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죽이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죠.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죽인 사람들은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면 보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예를 들어볼게요. 제주 4.3 사건에서 만약에 남로당이 그 제주 시민들을 포섭하지 않습니까? 선동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설득에 넘어갔고 완전히 뭐 빨갱이가 됐고, 어떤 사람들은 한 반 정도만 넘어갔고, 어떤 사람들은 뭐 전혀 모르는데 옆 사람이 가니 그냥 같이 따라왔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레벨을 막 1부터 10까지 나눠가지고 1부터 3까지는 살려주고 4부터 10까지는 쏴 죽이고, 이거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전쟁 중에 그 구별을 또 어떻게 하는 건데 일일이 다 물어보고 죽이나요? 아니잖아.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선동돼서 함께 하고 있으니까. 아니 공산당 따로 요만큼 있고 일반 시민 이만큼 이렇게 분리돼 있으면 얘만 죽이지, 그렇잖아요. 그런 식이 아니래도. 그럼 뭡니까? 중동 전쟁할 때 IS라든지 테러 단체, 테러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근거지가 일반 국민들과 완전히 동떨어진 데 있습니까? 그러면 잡기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민간인 있는 병원 밑에 지하에 이렇게 지하 조직, 이렇게 무기 있고 이렇게 테러 조직이 이 밑에 있어, 이 밑에. 얘네들을 소통하려면 어쩔 수 없이 민간인을 때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부득이한 어쩔 수 없는 희생, 안타까운 비극이라 얘기하는 건데, 얘네들이 죽인 사람들은 이런 경우랑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완전 살인자 범죄자인데 그걸 갖다가 막 독립이란 이유로 심지어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 전과가 있었다는 거 아예 모르시는 사람도 많을걸요. 왜냐면 얘기 안 하니까. 최땡땡 이런 역사 강사 TV에 나와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막 민중 어쩌고, 민중 들어가면 무조건 진리, 빛이요 진리요 이거야. 완전 민중이 다 그렇게 선의 쪽에서 막 다 맞는 행동을 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를 제대로 보려면. 그래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동학농민운동, 조병갑의 어떤 탐관오리 조병갑에 대항해서 이제 일어난 민중, 그것도 이제 동학이라는 이름 아에 이제 들고 일어났는데, 그 동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요즘 시대로 치면 약간 사이비 같은 거예요. 그 뭐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닌데 동학이라고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선동해갖고 막 그래 탐관오리만 딱 골라 물리쳤냐? 마찬가지 비슷한 결이죠. 얘네들이 일본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 딱 저기 했듯이 그 나쁜 사람만 골라 죽였냐? 아니라는 거죠. 그 조병갑의 그거에 대항해서 일어났지만 어떤 짓을 벌였냐 하면 양반의 막 부인을 막 겁탈하고 막 돈 다 뺏고, 또 완전히 또 다 막 죽이진 않아요. 왜냐면 계속 돈을 뜯어내야 되니까 그 정도로만 딱 살려주고 자기 편을 만들고,
그건 뭡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게 그 논리가 뭐예요? 내가 이때까지 당한 게 있으니까 너희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 그게 맞아요? 그게 악마 같은 짓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몰라요. 그거를 보고 페미니스트들이 그거를 약간 모티브 삼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성이 지난 과거에서 당하고 살아는 세월이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비슷하게나마 너네도 이제 좀 당해봐야지 공평하지라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바람직하다 그러면 그 과거가 그런 억압의 과거가 청산되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제 반대로 복수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역차별이 생기는 거죠. 이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거를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건데 이 좌파들은 항상 보면은 지네들 무슨 나쁜 짓 한 거 하나도 얘기 안 하죠. 사료가 있고 자료가 있어도 그 얘기 안 해요. 늘 뭐 대한민국 국뽕 만세, 반일 만세지. 그래서 일본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찾는 것까지는 그래 명분이 맞는데 그 과정에서 공산화가 됐기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공산화라는 거는 더 무서울 수 있는 거거든요. 일본보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이제 좌파 우파가 나뉘는 거고 만약에 공산화가 됐어도 일본 물리치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김일성도 그러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맞잖아요. 이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또 큰 줄기가 또 갈리게 되는데 일본의 어떤 식민지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뭘 얻었냐 하면 결과적인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근대화가 됐죠. 그래서 일본이 물량 침략하고 한 건 나쁘죠. 그거를 찬성하는 게 아니라 그 바람에 결과적으로 근대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얻는 장점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좌파들은 이 얘기하면은 야 너네 일본 침략을 정당화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또 들고 나오는 게 뭐냐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있어요. 자, 반일 종족주의. 자, 이거 무슨 이영훈 박사인지 교수인지 있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그야말로 우리 우파가 보기에도 극우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극우가 이런 게 극우인 거죠. 역사를 아예 왜곡하는. 예. 내가 결과적으로 근대화라 얘기했지 그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본이 침략이 다 정당했고 나쁜 게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 위안부도 자발적으로 어떤 거래 비슷하고 한 거지 뭐 강제로 연행된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 일반화 시켜가지고 좌파들은 이거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얘기하냐면 뉴 라이트라 얘기합니다. 뉴 라이트. 라이트가 오른쪽이잖아요. 새로운 오른쪽. 그러니까 신우파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제대로 공부하면 이거랑 상관없어요. 이 구구단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뉴라이트도 사실 태생은 어떤 주사파, 북한 막 이렇게 하는 그 주사파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뉴라이트를 새로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하자 해가지고 MB 때, 이명박 때 이제 인사로 발탁이 되면서 그때 이제 한창 힘을 실어가지고 이명박의 측근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자꾸 무슨 뉴라이트랑 이 식민지 근대화 주장하는 이거랑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똑같이 얘기해. 똑같이 얘기해서 이거를 또 여기다 갖다 붙여. 그러니까 너네 우파 이 대한민국을 48년에 건국하고 이승만의 업적을 크게 생각하고 반공을 얘기하는 너네들은 항상 이 근대화를 좋게 보고 친일을 하지 않고 이 친일파를 다 합리화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유라이트와 결을 함께 한다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지. 이 누가 이런 얘기 합니까? 황땡땡, 황현땡 이런 좌파 역사 강사가 혀 짧은 소리 해가면서 나와가지고 전한길 쌤도 계속 5.18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택도 아닌 소리를 하면서 이 사람이 또 무슨 완전히 뭐라 얘기하면 또 미국을 무슨 점령군이라 얘기하고 이재명이랑 똑같은 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좌파들이 미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런 거예요. 이제 좀 결이 잡히십니까? 나라의 건국에서부터 이 뿌리가 생각하는 역사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뿌리부터 얘네들은 반일, 우리는 반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로도 독립군. 우리 공로는 이승만. 이 한미동맹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니 모든 게 나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그런 독립군의 역사에서 나쁘게 범죄가 된 거는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우리 독립군 전쟁하다가 우리가 더 많이 당한 거, 간도 참변 이런 것도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결과적으로 근대화돼서 다행이란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뉴라이트랑 접목시켜가지고 완전히 실제 극우랑 똑같이 취급을 하고, 그거를 역사 강사가 나와서 그래서 잘못된 거라고 또 선동을 하고, 또 이런 내용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 얘기 들으면 또 맞는 것 같거든. 그러니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중권이 지금 보수 비평가 쪽에 섰을지 몰라도, 표면적으로 그럴지 몰라도 이 사람은 이 뿌리를 여기에 두고 있는 거죠. 좌파의 뿌리를. 그래서 진중권 씨가 지금 당장 뭐 이재명을 비판하는 것도, 우리 보수의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비판하는 게 그냥 단순 독재, 민주당이 뭐 나라를 그냥 통째로 장악하려고 해서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배후에 이런 뿌리 깊은 역사를 봤을 때 그 배후에 중국이 있고, 지금 실제로 나라가 각계각층 뭐 문화, 예술, 종교 가릴 거 없이 모든 분야에 공산당이 퍼져 있고 나라가 공산화되는 거를 더 걱정하는 거죠. 그거를 제일 걱정하면서 이제 이재명을 반대하는 건데, 진중권 씨는 뭐죠? 그냥 그런 뿌리 같은 건 없어. 공산화도 없고 부정선거도 없어. 이념도 없어.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는 거야. 눈에 보였을 때 이재명이 독재를 하려고 하네.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법관을 임명하고, 그거 나쁘니까 나쁘다고는 얘기하는데 이념 얘기하면 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사회주의냐, 여기에 대한 거는 저는 1도 없는 거예요. 평가가. 그러니 이제 한동훈같이 안에 이제 그 사람의 의도와 어떤 행적을 보고, 말과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당장 실세냐 아니냐 이런 것만 가리다 보면 이제 이렇게 또 오류에 빠지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념과 체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를 얘기할 때. 이 굉장히 체제 전쟁이에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그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대학생 때, 대학 언론 기자일 때, 그때 벌써 2004년입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때는 제가 얘기하기를 그나마 나라가 중국에 넘어가기 전이고, 그때는 어떤 가치의 문제로 싸웠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물밑 작업으로 중국이 계속 나라를 삼키기 위해 이제 인력을 투입하던 시기였죠. 보이지 않게. 왜냐하면 그때도 이미 대학 언론은 다 좌파에 장악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실만 안 맺었던 거지. 그러니까 결실이 지금 맺힌 지 얼마 안 됐어요. 부정선거 이런 것들이. 그러니 아무리 뭐 중국화가 되어 있어도 뭡니까? 최후의 보루가 뭐였어요? 선거만큼은 공정했다고. 그러니까 좌파 정권, 우파 정권 와리가리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들이 선동됐던 말던 어쨌든 표에 대한 결과는 분명했기 때문에, 공정했기 때문에 이게 그나마 돌아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최후의 공정함마저 사라졌잖아요. 아니 선거가 부정이 뭐 어쩌라는 거야. 국민 선동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국민이 선동됐다는 건 공정이랑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정한 건 어쨌든 선동됐던 말던 간에 표값이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지금. 지금 뭐 독재나 이런 거 뭐 모든 시스템이 공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붕괴하는 건데, 지금 아무리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도 만약에 선거 시스템이 투명하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합니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 정도만 되면. 근데 진중권 씨는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전혀 모르겠어요. 이번에 선거에서 지선에서 민주당이 크게 이기면 또 보수가 잘못했기 때문에 진 거고, 뭐 민주당이 뭐 어쩌고 해서 이런 부정선거 때문에 이득을 봤다고는 또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념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역사를 해석할 때도 이런 큰 틀이 있는 건데, 시각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종교조로서 교과서를 만드는데 참여하고, 이게 너무 심각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하지 않습니까? 기타 가르치러 가는데 방과후 강사라도 이제 교육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인터넷 강의로 뭐 엄청 또 많이 들어야 돼요. 온갖 뭐 성평등, 뭐 양성평등, 하여튼 뭐 온갖 성교육 이런 거, 안전교육 엄청 많이 받아야 돼요. 몇십 시간씩 받아야 되는데, 그거 듣다 보면 그 내용이 애매하게 작업이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막 차별금지법을 주장하지 못하지만 이제 물밑 작업으로 슬슬 이제 말을 살살 이제 바꾸는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뭐 문제 제기를 누가 하느냐? 아니요, 절대 못하는 구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방과후 강사는 학교에서 슈퍼 초슈퍼 을이에요. 을. 그러니까 할 말 권한이 없어. 조금이라도 밑보이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재계약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 웬만하면 다 또 여성분이세요. 결혼한 여성분이시니까 그렇게 싸워가지고 득될 게 별로 없죠. 사실은 저같이 뭐 미혼 남자 같으면은 그래도 뭐 아닌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리라도 있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환경이. 그러니 그렇게 슬슬 필수 교육에 이런 좌파의 어떤 뿌리를 녹여서 계속 이제 전파 교육도 그렇게 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랑비에 옷 뜯듯이 공산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다 당하는 거예요. 다 모르고. 교회를 아무리 신실하게 신앙을 갖고 하나님 보자고 가는 거지만 내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지금 어떻습니까? WCCWA 뭐 그런 거 가입된 줄도 모른다고. 우리 교회가 공산화에 협조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안 물어보면. 그 정도로 깊이 생활 깊숙하게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이미 뭐 알리테무뿐만 아니라, 알리테무 뭐 무조건 반중하자 그러는데 그러면 쿠팡에서 산 거는 뭐 중국산 아니에요. 네이버페이에서 산 건 중국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활 깊숙하게 중국이 다 침투해 있다고. 근데 뭐 먹고 뭐 사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렇다 하더라도, 왜냐면 우리가 자원이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근데 이런 역사라든지 이런 사상과 이념까지 받아들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중국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난민을 안 받는다고 해서 뭐 안심할 때가 아니라 난민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화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의 부족한 인구를 중국 화교들이 채우고 있잖아요. 난민이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투표권을 얻고 중국에 유리한 정책을, 그런 정치인을 뽑고, 지금 그래서 완전히 지금 미국 도움이 없는 상태로는 자정작용이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조금 공부를 하는 식으로 알아가고, 평소에 이제 늘 깨어 있어야지 안 당한다는 얘기를 누차 매번 영상마다 드리는데, 어쨌거나 뭐 하다 보니 진중권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이런 건국에 대한 좌파 우파의 이념에 대한 뿌리를 설명하는 영상이 되어버렸는데, 근데 진중권 얘기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종잡을 수도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보수 우파도 아니고 대충 이 정도 설명드렸으면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감은 잡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또 뭐 그 와중에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념에 대한 옳고 그름이 없는 사람은 그냥 좌파 우파를 떠나서 그냥 무지한 사람이라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또 하나만 하고 마칠 건데, 여러분, 다름이 있고요 틀림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매사의 모든 문제가 다른 게 있고 틀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틀린 건지 다른 건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꼭 현명하다 얘기 안 들어도 당연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라면, 세상을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았으면. 거짓말 한 번도 안 당해보고 산 거 아니잖아요. 이 정도 알아야지 어른이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30살 넘었을 때부터는 이거를, 그 전까지는 사회 경험도 없고 뭐 얼마 안 살아서 몰랐다 치면 30살부터는 이거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왜 먹어봐야 알죠? 냄새가 이미 똥 냄새인데 그걸 먹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상식과 공정과 상식의 수준에서도 풍반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멸공입니다.